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강릉, 동해 등 그 밖의 피해 지역은 피해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특별 재난지역 지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산불과 대선 관련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선거운동 중 한 남성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수술까지 하면서 선거 폭력에 대한 비판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와 부산, 대구, 대전 등을 돌며 인물론으로 부동층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대출 브로커 수사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무마했다는 김만배 전 기자의 육성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경기 지역을 돌며 정부와 여당 심판 여론몰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따라 모레 대선일엔 확진자와 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처럼 투표함에 직접 투표하도록 절차가 보완됐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입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 지역 산불이 나흘째 이어져 축구장 2만 개가 넘는 살림이 탔습니다. 당국은 대규모 인력과 헬기를 투입하고 내일까지는 주부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도중에 70대 남성에게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젊음의 거리인 서울 신촌거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복을 입은 한 남성이 송 대표를 향해 돌진합니다. 촬영용 휴대전화를 든 채 검은 물체로 송 대표 머리를 뒤에서 여러 차례 강하게 내려칩니다. 갑자기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망치 꺼내갖고 그냥 3번 이상을 때렸더라고요. 3초 만에 싹 들어가고 때렸더라고요. 검은 물체는 비닐봉투로 싼 망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직후 남성은 인근에 있던 경찰과 시민들에게 제압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송 대표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남성은 유튜버로 활동하는 70대 남성 표모 씨입니다. 머리를 다친 송 대표는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표 씨는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이곳 신촌 선거 유세 현장 이전에도 송 대표의 공식 일정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대표는 두개골 바깥 부분이 함몰되면서 뇌진탕 소견을 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표 씨에게 특수상해와 선거 유세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피습 소식에 여야는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일제히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송 대표도 폭력은 있을 수 없다면서 선거가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피습을 당한 송영길 대표는 가장 먼저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폭력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후와 적개심이 아니라 선거의 과정이 국민 통합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SNS에 자신은 견딜 수 있다며 함께 있던 청년들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적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소식을 들은 이재명 후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송 대표의 회복을 빌었습니다. 폭력은 이 소중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폭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백색 테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송 대표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거를 방해하는 그 어떤 폭력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준석 대표는 유튜버로 알려진 피의자가 오랜 기간 송 대표를 따라다닌 것 같다며 계획된 범죄로 추측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폭력을 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피습당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계란을 맞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규탄의 목소리를 내며 송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하루 전국 곳곳을 누비는 강행군 유세를 펼쳤습니다. 평화를 지킬 유능한 후보라는 점을 부각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주말 동안 수도권 집중 유세를 소화한 이재명 후보는 이번엔 국토 최남단 제주로 날아갔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상기하며 갈등과 증오가 아닌 평화와 통합의 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4.3과 같은 그런 일 벌어지지 않는 화합되고 통합된 나라, 증오와 분열이 없는, 살상이 없는 그런 제주도. 숨 돌릴 틈 없이 곧장 부산으로 건너가서는 지역 경제 발전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검증된 실력에 인물론을 부각하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남부 수도권 경제 수도 확실하게 만들어서 부산에서 나고 자란 우리의 청년들이 부산에서 자기 꿈 펼칠 수 있는 세상. 또 대구에서는 경북 도민의 노래를 열창하며 고향 민심에 힘을 보태달라고 소리 높이기도 했습니다. 부르자 우렁차게 도민의 노래, 빛내자 우리 경북 대하대 자랑. 이 후보는 이처럼 하루 만에 제주에서 부산, 대구, 대전, 청주로 이어지는 전국 순회 유세를 소화했습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만큼 승부처가 될 주요 거점을 마지막으로 훑는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 마지막 날 서울, 경기, 인천 등을 찾아 수도권 부동층 표심의 지지를 호소하며 3주간의 선거운동 강행군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본진이자 안방인 경기도를 돌면서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운동권 족보파리로 벼슬에 집착하는 세력, 되먹지 못한 머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대선 이틀 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략한 지역은 이재명 후보의 안방 경기도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집중 겨냥해 부정부패는 경제 발전의 적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 대통령론을 직격했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서 물타기를 하는데, 그래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됩니다. 지난 5년 나라를 망친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만든 나쁜 사람들이라며 운동권도 겨냥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데모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족보파리 해가지고 수십 년을 정치권 언저리에서 맴돌면서 그렇게 벼슬자리하고. 하남에선 극적 단일화를 이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가세한 가운데 정권 교체를 외쳤습니다. 대통령을 머슴에 비유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되치기하며 머슴의 본분은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는 건데 민주당 정권은 국민을 우습게 한다며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되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쳐야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겠죠.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 정권 교체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지지층 분열을 획책하려는 것이라며 본투표에서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사흘 동안 경기도 내 도시만 15곳을 돈 윤 후보. 마지막 날에는 전국 거점 도시를 돌고 강남역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이 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회의를 열어 투표 방식을 바꿨습니다.
모레 선거 당일 확진자는 오후 6시 이후에 일반인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기표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종이 상자에 소쿠리까지. 확진자 사전투표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된 확진자 투표 방식을 전면 바꾸기로 했습니다.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사무원이 대신 투표함에 넣어주는 기존 방식 대신 기표한 용지를 확진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한 겁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확진자 투표도 그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 과거부터 해오던 방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바뀐 대책에 따르면 대선 투표 당일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5시 반부터 외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모두 마친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 사이,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지 않았다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비확진자 투표가 늦게 끝나 순번을 기다리다가 저녁 7시 반을 넘겼다 해도 7시 반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다면 투표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시 반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신다면 그분은 대기표를 부여해서 그분들 대기표를 받으신 분들은 투표가 모두 마칠 때까지 마쳐야 투표가 마감된다.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선관위는 투표 관리 인력을 최대로 가용해 일반 유권자 투표를 서둘러 마치고 확진자 투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확진자들을 위한 별도의 대기 장소를 마련해 최대한 접촉을 차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장 사무원들은 모두 방호복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들의 본투표 대안은 다급히 마련했지만 사전투표가 모두 끝났다는 점에서 선관위가 부실한 준비로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속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산불이 더 퍼져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투표할 수 없었으면 좋겠다는 글이 올라와 눈살을 찌푸리게 됐습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산불 피해 지역은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산불이 계속돼서 투표율이 낮아졌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글은 올라온 지 3분 만에 삭제됐지만 얼마 후 한 언론이 바로 기사화해 이렇게 삽시간에 퍼지며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당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너무 많이 나갔다. 기우제도 아니고 산불기원 기화제를 지내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새로운 글이 올라오며 해당 글은 조작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로운 보수당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본인이 쓴 글을 물었다면서 민주당 게시판에서 자신이 차단된 캡처 화면을 근거로 함께 올렸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퍼지자 문제의 글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사는 기사를 삭제했고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선거가 다급하다 해도 공당이자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산불이라는 재해를 정쟁에 이용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며 해당 글은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지난 4일에도 있었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SNS 글인데요. 자연이 인간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한다는 대목이 산불 상황과 겹치면서 역시 산불로 해당 지역의 투표율이 낮아지길 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윤 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하고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 의제, 멸종 위기종 관련 메시지였다면서 해당 글은 10시 49분에 게시한 것으로 산불 발화 시점인 11시 17분보다 더 빠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명에도 자신을 산불재해 피해를 선거에 이용하는 나쁜 정치인으로 호도하는 논평을 낸 국민의힘 이양수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항의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사태가 또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피습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자, 대선 판세에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최영일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상당히 큰 불상사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서울 신촌에서 거리 유세를 하다가 피습당한 모습 지켜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영상으로 다 찍힌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전부터 주로 송영길 대표를 따라다녔던 그런 인물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뭐 경찰 조사에서 최종적인 내용을 이제 확정해야 될 텐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폭력이 벌어졌고 둔기로 송영길 대표의 이제 머리를 가격을 해서 송영길 대표는 긴급하게 신촌 이제 지원 유세다 보니까 인근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고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다 하는 이제 상황이 바로 전해졌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희됐든 어떤 이유든 문제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그 정치인을 때려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이제 나타났던 거고요. 아까 이제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과거에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 이제 당 대표 시절에 그때도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하다가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커터칼 테러가 이제 있었고요. 이건 굉장히 또 우리나라 정치를 좀 이제 트라우마를 남기는 그런 사건이었고, 뭐 이제 이게 딱 선거 때는 아니지만 미국 대사에 대한 이제 어떤 흉기 피습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터무니없는 정치적인 주장을 외치면서 벌어졌던 일인데 그 이후에 결국은 선거에는 악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경우는 또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틀 남은 대선에서 이 여야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것을 이야기할 논할 필요가 없이 대통령, 여당, 야당, 후보들 모두 다 이 선거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입을 모아 규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 여야 유불리보다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선거에서 추방해야 될 악습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선거 임박해서 결국 이 터진 사건이 어떤 불씨가 될 거냐,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이었느냐도 이제 따져보려고 할 거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떤 지지층이 어떤 식으로 결집하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도 따져보고 요새 뭐 말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뭐 정치적인 이유, 성향 이것이 뭐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게 예를 들면 과거에는 백색 테러니 적색 테러니 해서 이게 사실은 진영 간에 이념적으로 뭐 앙숙이 돼가지고 이제 폭력이 있었어요. 우리 4.19 당시라든가 자유당 시절에 보면 심지어 70년대까지도 정치 깡패들이 활동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것이 여야에서 뭐 사주한 의도된 폭력이 아닌 이상 개인적인 이제 폭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여당의 당 대표에게 가해진 폭력이 누구에게 유리하겠는가 본다면 아까 박근혜 전 대표 시절에는 그때는 선거에서 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동을 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개인적인 폭력에 의해서는 여야의 이제 유불리로 이 영향이 작용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이제 사실은 이것을 뭐 상대 쪽에서 여든 야든 상대 쪽에서 상대 쪽을 가해하는 폭력을 사주했다고 가정한다면 그거는 득이 되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실이 되죠 오히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이제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벌어질 가능성이 없고 이건 매우 개인적인 어떤 선거 시기에 워낙 정치적으로 지금 다 들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흥분된 상태 격앙돼 있고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이제 처벌로 어떤 잘못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뭐 경찰이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되는 문제인데 또 쉽사리 어떤 루머라든가 소문이나 아니면은 뭐 가짜 뉴스 같은 걸 갖다가 함부로 퍼뜨리지 않도록 유권자들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거의 막판 유세인데 한번 후보들의 막판 유세의 광경을 한번 좀 들어보죠. 그러시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치인 이들만 잘하면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얼마든지 세계 5대 강국으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가 왜 이 모양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 덜 잘못하면 기회가 오는 이런 기형적인 정치 극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선거 열흘 앞두고 교체돼야 될 사람들이 정치 교체를 하자고 그러니 이게 국민을 뭘로 하는 겁니까? 이 머슴이 주인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되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쳐야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겠죠? 여러분이 투표로서 결판 내야 됩니다, 이번에는. 네. 이재명 후보는 제주로 해서 네. 부산으로 해서 이제 경부선을 타고 올라오면서 올라오고 있죠. 주요 지역을 이제 훑는 맞습니다. 방식이었고 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본진인데 경기도로 치고 들어가서 네. 거기서 이제 유세를 펼치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게 어떤 전략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은 집중 유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쪽은 광폭 유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내일 자정이면 선거운동은 종료입니다. 그렇죠. 모레는 이제 투표일로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아침에 조금 묘한 소식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제주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초박빙의 판세에서 아마 선거 전략이야 뭐 늘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예. 자, 수도권에 집중하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주요 지역들을 돌면서 집중 유세를 펼쳤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예. 굳이 지금 이틀 남은 상황에 제주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겠느냐. 뭐 제주의 여론은 지금 사실은 좀 여당 쪽에 유리하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 예. 해서 이제 제주를 간단하게 가서 짧은 유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부터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서도 대구의 지역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제 힘을 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과정인데 자, 이러한 광폭 유세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이 제주 지역 언론들이 홀대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제주를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일정을 좀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확정적인 것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발표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뭐 누가 유리불리보다는 선거 전략이 오늘 하루는 동선에서 좀 쫙 갈렸습니다. 전국을 훑어 올라오는 방식과 이제 좀 수도권 핵심 승부처에 집중적으로 이제 유세하는 방식. 여기에서 또 지금 신촌에서 벌어진 조금 전에 언급한 예. 여당 대표에 대한 뭐 테러 피습 이런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내일 모레 본투표 하루 남았는데요.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제 터져 나온 것은 네. 대장동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공영 개발 아닌 그 이전에 민영 개발로 네. 추진하던 사람들의 이제 종잣돈이 네. 사실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왔는데 네. 그때 그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자체가 부실 대출이었다. 이걸 갖다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중간에 흐지부지 되고 네. 말았다는 이제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라든가 관련 그 팀에게 네. 영향을 미친 변호사가 있다. 이 이제 대화록에 이게 또 등장을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주말 사이에 녹취가 하나 공개된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는 공세하고 있던 대목이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지난 마지막 법정 3차 토론을 생각해 토론 보시면 때, 예. 그 마지막 20분에 대장동 문제는 물론 윤석열 후보가 먼저 자,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합니다. 아주 일관적이에요. 유세도 똑같아요. 예. 자, 3억 5천 들고 들어가서 이 3억 5천 사실 자본금이지 투자된 돈 전체는 아닙니다. 3억 5천 들고 들어가서 8천여억 원, 실제로는 1조 이상의 돈을 냈으니까 거기서 뽑았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당군 이래 가장 이제 악한 범행 아니냐라고 이제 강조를 해왔고 그 몸통은 이것을 설계했다고 주장을 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다.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받아치는 것은 자, 나는 공익 부분을 설계한 건 맞고 예. 5,500억을 환수했다. 이건 나의 공적이고. 자, 문제는 그 외에 민간의 수익 부분이 발생한 것에 이제 원천을 따라가면 2011년에 말씀하신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이라는 돈을 불법 대출 받고도 이 수사가 벌어졌을 때 누군가 덮어줬는데 이 덮어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 당시 주임 검사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득을 본 자가 범인이지 나는 이득을 안 받고 자, 윤석열 후보는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김만배의 누나가 사주지 않았는가. 네. 그리고 또 이제 50억 클럽이라고 얘기하는데 곽상도 전 의원 등 거기는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는가.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의 녹취는 그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김만배 씨의 육성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그동안의 녹취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뭐 제공하고 남욱 변호사 등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2021년 지난해 9월에 예. 전 언론노조 이제 위원장이 김만배 씨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예. 친분이 있어서 이 대화한 것을 녹취한 겁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에서 브로커를 한 조모 씨가 있는데 자,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상황인데 자, 이미 다 얘기가 됐으니 들어가면 커피 한 잔 타줄 거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면 아무 일 없을 거다.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브로커의 변호사가 당시엔 박영수 변호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박영수 전 특검과 이 윤석열 검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친분이 있는 관계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 대장동의 원조가 되는 사건을 윤석열 검사가 덮은 셈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뭐 이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엄밀하게 보면 이것은 취재 녹음 파일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옳겠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 그 이제 대화에 등장하는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예. 결국 이제 뉴스타파에서도 또 이제 직책을 맡고 있다는 맡고 거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예. 이것은 이제 순수한 녹취라기보다는 취재 녹음 파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김만배 씨가 그러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예.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 이게 지금 또 한 2, 3일 남은 대선 결과에 어떤 파장을 줄 것인지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금 이거 봐라. 결국은 나오지 않느냐. 이거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김만배의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예.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의 영향력이 있을지는 역시 지켜볼 예. 문제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건 역시 또 그 김만배 허위라고? 씨의 네네. 뭔가 허풍 섞인 예. 과장된 김만배의 허위 주장이다라고 예. 반박했고 또 오늘 이제 저녁 무렵에 속보가 나왔습니다만 예. 당시에 그 조모 씨라고 하는 인물의 예.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커피를 얻어먹고 예. 나왔다는. 그런데 그 안에는 윤석열 검사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다른 주장이거든요. 검사만 만났다는 거군요. 이게 또 다시 진실 공방에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네. 중이고요. 그나저나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36.93. 네. 예. 뜨겁죠. 역대 최고치인데 네. 이거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양대 진영이 총 결집을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상대 쪽이 더 많이 가면 안 된다.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에스컬레이션 게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했는데 비호감 선거가 프레임이라면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뿐 아니라 전체 총 투표율을 보면 이 투표율이 높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이콧한다든가 찍을 사람이 없다든가 예. 또는 뭐 사표가 나온다든가 해서 낮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총 투표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기본 한 75% 넘기지 않겠느냐, 80%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전문가들의 이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36.93은 30%를 사전 투표가 넘길 것은 다 예상했어요. 예. 근데 이 정도로 높을 줄은 예상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총 투표율에도 상승 효과를 낼 것 같고 총 결집이 주요 요인이기는 한데 결국은 마지막에 찍을 사람이 없다라고 유보하던 층이 예. 결국은 뭔가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들이 주로 여성, 중도 또는 이제 부동층 우리가 얘기했던 또는 이제 2030에서 아직 예. 후보를 정하지 못했던 좀 정치 알겠습니다. 관여도가 낮은 인물들 이러한 이제 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선거 관련된 방송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과거에 만들었던 각종 선거 관련된 규정이나 세부 지침 네. 같은 것들이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손을 좀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된 속보가 또 하나 들어오고 있는데 네. 선거일에 확진자 투표 외출 시간을 네. 오후 5시 50분으로 바꾼다는 5시 30분에서 네. 20분 늦춘 건데요. 늦춘 거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 선거인이 투표하고 확진자는 6시부터 7시 반까지잖아요. 예. 최대한 동선을 겹치지 않기 위해서 예. 시간을 좀 더 미룬 것인데 이게 사전 투표 이틀째인 토요일에는 확진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예. 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동선을 쪼개야 돼서 아하. 야외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직접 투표함에 자기의 기표용지를 넣지 못하게 된 게 큰 사달이 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확진자도 이 일반 선거인과 똑같이 줄 서서 확인하고 기표를 한 후에 투표함에 반드시 직접 넣게. 넣겠다는 거죠. 한번 곧 네.
문제가 됐던 그 부실한 관리에 네, 대한 네. 질타들 한번 좀 들어보죠. 예. 이번에 그 사전선거 부실 논란 어떻게 설명하실지. 우선은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의 사후 해명도 불성실했습니다. 투표일에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얻기 바랍니다. 선거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민주당 현역 의원을 버젓이 임명해 둔 채 사실상 불공정 선거 관리를 조장한 바로 그 몸체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체 이탈식 화법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책임을 선관위에 떠넘긴 것은 아연 실색할 일입니다. 선관위 파행적이고 편파적 운영을 방조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국민들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마땅할 사안입니다. 예, 문제가 벌어지고 토요일 밤에 긴급회의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월요일 아침 돼서 열리는 월요일 것도 아침 10시에 열렸죠.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싶은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 다시 뭐 투표를 정상화시켜서 얼른 마치면 되는데 아주 초박빙으로 네. 아슬아슬하게 진행되다가 정말 단 뭐 몇천 표나 만 표 여기서 네. 딱 끝났다. 아니면 몇백 표 차이로 끝났다.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든 저는 난 승복 못합니다. 그거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불명이 진 쪽에서 불복 논란이 바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이제 사전 투표 지금 이제 지난 토요일에 했던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본 투표에도 이제 1시간 반 나오겠죠. 대략 이제 한 100만 명 이상이 지금 격리 상태에 있으니까 이 중에 유권자를 본다면 적어도 한 60~70만 명 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나오지 않고 단 50만 명만 투표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박빙 선거인데 말씀하신 대로 4,419만여 명 유권자 중에 75%가 투표하면 3,300만 명쯤 하거든요. 1%가 33만 명쯤 돼요, 대략. 그러면은 33만 명이나 2%, 한 66만 명 내외에서 승패가 갈리게 되면 이 확진자에서 이거 어느 쪽도 지금 승패를 모르기 때문에 부정선거란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가 가장 강한 건데 불공정한 선거 아니냐.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부실 선거, 선관위에서 이건 너무 확진자에 대한 대책을 막무가내로 지금 준비하지 않았다, 미흡했다. 이거는 여야 질타가 똑같고 대통령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사퇴하시오 이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 개표를 했는데 이게 1~2% 차이로 승패가 갈리면요. 이 문제는 사후에 굉장한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관위가 토요일에 왜 그렇게 했는지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이 야외의 기표소를 굳이 분리했다면 그 투표함은 이제 이 투표장 내에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그럼 그걸 좀 안전관리할 수 있는 중간에 이동할 수 있는 임시함을 조금 단단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뭐 바구니에 넣고 골판지 박스에 넣고 비닐봉지에 넣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적용해야 될 원칙이 여러 개 있겠지만 유권자인 국민의 직접 비밀투표 뭐 이 원칙을 갖다 더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더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아쉬움이죠. 남습니다. 그런데 좀 묘한 게 민주당은 우리가 간신히 이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은 우리가 이 정도는 이길 것 격차 같습니다. 있게. 이건 뭐가 왜 말이 다를까요? 뭔가 전략이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자기네가 받아든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매우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 열망이 높다. 과반 이상이 교체를 원하고 이것은 결국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좀 리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추격되면 이제 당하면 격차가 좁아지면 좀 불안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우리는 이기고 있는 추세였다. 그럼 이들이 이제 주로 잡을 수 있는 방식 전략은 밴드웨건이죠. 대세를 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대세다. 따라와라.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박빙 아니에요. 6에서 8%포인트 정도 격차 이상으로 이깁니다. 그럼 이게 지금 5%라 그러면 한 150만 표 이상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이 시그널을 계속 함으로써 우리 쪽으로 쏠리세요. 따라오세요. 우리 쪽을 하세요. 이제 이런 시그널인 거고 지금 민주당은 추격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언더독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우리가 거의 따라잡았는데 지금 1~2%포인트쯤 지고 있다. 네. 선거 당일날 골드 크로스를 이룰 것이다. 이게 얼마나 절박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조금만 밀어주면 지금 이제 정권을 뺏길 판인데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다. 지금 이 시그널을 또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너무 전형적인 자 이번에 밴드웨건 전략이 이길 것이냐 언더독 전략이 이길 것이냐가 알겠습니다. 마지막 승부까지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초박빙이고 초초박빙이니까 흥미롭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최영일 평론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당시 김만배 전 기자가 윤석열 후보와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대장동 사업 브로커 수사를 막았다고 언급한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에 실체가 없다던 윤 후보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항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밝힌 김만배 씨 육성 녹음 시점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입니다. 김 씨는 당시 알고 지내던 신 전 위원장에게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모 씨의 변호인으로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한 건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했는데 과장이던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부탁하기 어려워 윤 후보와 친분이 있는 박 전 특검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못 해주는데 형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과장, 조 남편이 주임 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김 씨는 지난해 11월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진술했던 검사실 커피 일화도 언급했습니다. 박영수가 진단을 하더니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래.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결국 당시 조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자신이 박 전 특검과 윤 후보를 통해 힘을 썼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시키고. 이런 주장은 그동안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윤 후보 해명과 배치됩니다. 근데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까지. 당시 무혐의 처분됐던 조 씨는 4년 뒤인 2015년 다른 검찰청에서 뒤늦게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민영개발 시행사 측에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원을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당시 대출금은 남욱 정영학 일당의 종잣돈 역할을 했고 조 씨는 지금도 282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뒤론 두문불출인데 지난해 검찰 조사에선 김 씨를 통해 박 전 특검을 소개받았고 주임 검사실에서 커피를 마신 것도 맞지만 윤 후보를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당시 조 씨는 참고인 신분이었고 청탁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검찰 특수부 관행상 사건 무마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번에 공개된 김만배 씨 녹취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 사업 설계에 김 씨가 불만이 컸다는 말도 담겼습니다. 잘 팔렸으면은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천화동인 1호서부터 18호까지 해서 근데 안 팔렸지. 하나도 안 팔렸어. 저 너무 공모 조건을 성남이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내가 욕을 많이 했지. 뉴스타파는 김 씨 말을 녹음한 신 전 위원장이 마지막까지 당사자에게 알리고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려 노력했지만 접촉까지 못해 지난 4일 밤에야 파일을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hin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사업 대출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언급한 김만배 전 기자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막판 대선 전국에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자영 PD가 대장동 의혹 관련 주요 녹취 일지를 정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녹취록이 처음 언론에 공개된 건 지난 1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김만배 전 기자가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김 전 기자가 50억 원을 언급하며 유력 법조인 등 6명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이처럼 소문으로 떠돌던 50억 클럽을 핵심 관계자가 실제 거론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50억 클럽 중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언급된 녹취록도 곧이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습니다. 곽 전 의원처럼 자녀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박영수 전 특검도 녹취록에 등장했습니다. 녹취록을 통해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김씨 측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만배의 입이 이번 대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건 녹취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언급된 부분이 공개된 직후입니다. 김 전 기자는 녹취록에서 윤 후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며 윤 후보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김 전 기자와 친분이 없다는 윤 후보 해명과 충돌하는 대목입니다. 같은 날 김 전 기자는 이 후보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재명 게이트란 단어 해석을 두고 성남시가 제공한 특혜 의혹이다. 이 후보가 문 앞을 지킨다는 뜻이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장동 몸통으로 지목된 그분의 정체를 놓고 여야는 거센 설전을 벌였고 몇 차례 TV 토론에서 두 후보는 녹취록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처럼 대장동 녹취록은 숱한 논쟁과 의혹을 낳았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가 공개된 탓에 해석만 분분할 뿐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번엔 윤 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 민간업자가 아닌 성남시에 유리하게 사업이 설계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 전체는 물론 육성까지 공개됐습니다. 또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녹취됐고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진술이 아니라는 점도 앞선 녹취록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번 녹취가 막바지 대선 전국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더욱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김자영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의 핵심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부산저축은행의 수사를 무마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된 겁니다.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박준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관련 녹취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형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조 남편이 주임 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래.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리고 시키고. 자, 어떻게 보면 커피를 도대체 누가 탔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커피 얘기 그때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누구 있었고 누구는 거기서 무슨 말을 했고 누구는 무슨 말을 했고 이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용이라고 한 사람이 김만배 씨한테 전달한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동안 반박해 왔던 거하고 이제 뭔가 어느 게 진위인지 잘 모르는 거죠. 배치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김만배하고 신학림이라는 전 언론노조 위원장 두 사람이 대화했던 내용이고 2021년 9월 무렵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김만배 씨가 주로 얘기를 합니다. 박영수 변호사가 나오고요. 또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과장입니다. 과장이 나오고 조우영 피의자가 그 당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커피만 먹고 오라고 했고 커피만 먹고 나왔고 좀 사건이 쉽게 풀려났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껏 지금 일각에서 계속 의혹 주장됐던 내용을 확인시킬 수 있는 녹취록, 김만배 입을 통해서 나왔던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영수 특검은 저 사람은 뭐 봐주고 말고 할 사람이 아니다. 조우영이라는 사람은 돈을 갖다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사이에서의 어떤 그 돈 거래의 참고인인데 특수부가 수사를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 봐달라고 뭐 로비를 하고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박영수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사건 수임한 거는 맞지만 어떤 식으로 변론했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거를 갖고 내가 청탁할 이유는 없다. 이 봐줄 이유도 없는 사건이고 좀 다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일단은 박영수 변호사 얘기고 박영수 변호사는 아주 유명한 특수부 출신 중수부장까지 했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관 변호사라 하죠. 전관 변호사는 나오자마자 한 1, 2년간 상당한 특수부 사건들을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 지금 윤석열 후보 당시 대검의 가장하고 근무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연관성, 전관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전화변론 전화만 통하고 이렇게 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은 뭐 잘 없어졌지만요. 뭐 그런 식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전해지기로는 커피 한 잔만 얻어 마시고 간단하게 사건 처리를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게 아마 2021년 9월 15일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아마 남욱 변호사도 저 얘기를 그대로 하죠. 그게 이제 JTBC 보도로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일관되게 두 곳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검찰 수사에 뭐 대상이 되거나 뭐 수사를 해봐야 될 문제인가요? 그래요. 퍼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남욱이 이미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욱, 김만배, 조우영이 조사받으러 오기 전에 너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이 얘기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했다고 하고요. 이거 말고도 조우영의 사촌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우영 사촌이 처음에 조우영이 첫 번 조사받을 때 겁을 많이 먹었는데 두 번째는 커피만 마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편하게 갔다 왔고 다녀온 후에는 끝났다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또 진술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나온 김만배 얘기까지 세 개를 합쳐보면 커피라는 게 중간에 등장하고요. 조사는 두 번 있었고 담당자는 뭐 윤석열 검사 아니면 그 위에 윤석열 검사 그 위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확실한 거는 조사받으러 가는데 커피만 마시면 된다라는 건 세 개 다 똑같이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우영 씨의 이제 검찰 진술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국민의힘이 오늘 내놨는데 그 내용 보면 가자마자 커피 한 잔 마시고 다 끝난 게 아니고 다 사건이 끝난 다음에 사건 얘기는 아닌데 따로 좀 만나자라고 해서 들어와라.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신 것도 지금 그렇게 진술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진술 조서 같은 걸 보면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뭐 윤석열 검사가 등장하지도 않고 다른 검사 이름이 나오고 있고 커피 마신 시점도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건 조우영의 시점이기도 하고 조우영이 다 진실되게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김만배, 남욱, 그리고 조우영의 사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그것을 짜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이 세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은 커피 마시고 두 번 조사 받으러 오면 끝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는 뭐 그건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커피를 마셨는데 전혀 나중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잠깐 마시고 온 거다라고 한 건 진술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그 나중에 조사받을 때 이루어진 겁니다. 나중에 조사받을 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뭐 다를 수는 있는데 이 김만배가 인식하는 거 그리고 조우영 씨가 인식하는 거 이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근데 검찰의 어떤 조사의 문제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한번 여야 정치 쪽의 반응을 한번 보죠. 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과 박영수인가가 증명되는 김만배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김만배가 얼만큼 이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박영수 특검을 소개를 해서 윤석열이 그를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당은 법사위를 소집해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 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성남 땅을 수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준 사건이 해당 건으로 구속된 김만배 씨의 입을 통해서 변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범죄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답이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려고 해도 딱
그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변호하느라고 네. 이런 말 저런 말을 좀 계속 쏟아내고 있는 허위다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나 이걸 갖다 폭로하는 쪽에서는 이제서야 김만배 씨가 얘기했던 내가 가진 카드면은 그렇죠. 윤석열 후보는 갈 수 있어 네. 라든가 남욱 변호사의 커피 한 잔, 그다음에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또 산 문제, 이제 좀 맞는 거 아니냐.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왜 그런 그렇게 얘기인 것 했냐고 같습니다. 할 때 결국은 민주당이나 이 주장자들은 2011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뭐 어쨌든 뭐 대출을 어떻게 잘못했는데 예. 똑같은 사건으로 2015년도에 다시 처벌받거든요. 실형을 받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그때는 빠져나가고 몇 년 있다가 처벌받는 거예요. 이런 게 작동했던 게 아닌가라는 게 민주당과 주장자의 핵심 논거입니다. 예.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또 문제가 남습니다. 네. 신학림 의원은 왜 지난해 9월 걸 갖다 아직 갖고 있다가 이제 와서 터뜨리는가도 남고. 선거가 지금 다 그다음에 목전인데요. 국민의힘은 조 의원의 검찰 진술서, 나는 전혀 윤석열 후보를 검찰에 가서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도 진작 조 의원 씨 문제가 얘기됐을 때 안 내놓고 왜 오늘 내놨나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네. 아무튼 그런데 녹취록에는 이재명 후보 얘기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보죠. 예. 잘 팔렸으면은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응? 천화동인 1호서부터 18호까지 해서. 근데 안 팔렸지. 하나도 안 팔렸어. 너무 공모 조건을 성남이 유리하게,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 좀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은밀하게 했지. 근데 이재명이는 난 놈이 아니야. 조금만 들으면 이재명 후보를 특혜 고리에서 빼내는 건데,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저 때는 이미 자기에게 수사망이 좁혀져 오는 것을 알고 이재명 후보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고 자기가 어떻게든 뒤에서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벌써 저런 말을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신학림 씨가 그런 힘, 무슨 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녹취 내용으로 봤을 때는 뒤에 욕도 좀 나옵니다. 난 놈이냐 하면서 욕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3,700억을 선배당을 도개공에 하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원래 법조인들이 이걸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판사 검사들이 포기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가 천화동이 1호부터 20호까지 내가 많이 해 하면서 결국 수익을 많이 얻었다라는 예. 반대적인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하긴 합니다. 만약에 지금 녹음됐다면 뭐 그런 내용을 할 수 있지만 2021년 9월입니다. 예. 이게 터지고 바로 직후에 녹음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걸 예상하고 이게 짰다 그러면 뭐 그건 더 그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실제상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재명 후보 내용하고 주장 내용하고 많이 일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만약에 김만배 씨랑 이재명 그 당시 뭐 지사라든지 관계성이 있다 그러면 요구를 이렇게 하진 않죠. 예. 그분이라고 했다고 또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맞지 않는 저 것 시점에서는 같습니다. 김만배라는 이름과 박영수 특검이라는 이름이 사건 관련해서 등장을 할 때입니까? 안 할 때? 거의 안 할 때입니다. 예. 직전이거든요. 2021년 9월 5일 날 보도되고 이제 15일인가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직전이기 때문에, 글쎄 그거를 뭐 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려면 왜 신학님한테 했으며, 또 했다 그러면 이미 공개를 하지 지금 네. 공개할 이유도 없는 거며, 조영의 진술조서도 늦게 공개가 됐고, 이런 부분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소집해서 특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특검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 상설 특검으로 가느냐, 특검 법으로 가느냐 부분인데, 특검 법으로 가려고 그러고요. 이 범위를 확정을 해야 돼요. 결국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이걸 넣느냐 마느냐, 야당하고 갈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라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다수당인 여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계속 관철을 시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도 들어봐야 더 그림을 자세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강릉 동해에선 산불이 시작된 지 사흘째인 오늘도 주불 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 역시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내일도 진화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화마가 지나간 현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곳 근처에 있었던 야산은 그제 있었던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모두 타버렸습니다. 흙인지 잿더미인지 분간할 수 없는 화마의 흔적은 남양리 마을 곳곳을 핥히고 지나갔는데요. 85살 박종호 할아버지가 사는 이곳 주택 역시 화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곳곳에서는 뜨거운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낮에 만난 박종호 할아버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시 좀 넘었는지 어땠는지 했는데 저기서부터 연기가 나더라고. 연기가 나는데 조금 이제 바람이 보니까 벌써 우리 밭가으로 불이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다 보면 바람에 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적은 데 집에 한바 하던 일꾼들도 밥 먹고 자고 저 집으로 나 쫓겨갔지. 강릉 동해 산불 진화율은 현재 90%입니다. 산림당국은 애초 오늘 오후 2시쯤이면 큰 불 진화가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바람 방향이 바뀌고 연기가 산골짜기에 가득 고이면서 큰 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헬기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오후 한때 진화 작업을 중단했고 해가 진 뒤엔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내일 오전 중에 큰불 진화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인력 600여 명을 투입해 다시금 야간 진화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수사 상황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릉 동해 산불을 일으킨 6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만간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이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북 울진 산불 발화와 관련된 수사 상황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경북 울진 산불 원인으로는 운전자가 버린 담뱃불로 인한 실화가 지목됩니다. 경찰은 의심 차량 4대를 지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불은 현재 진화율 50%입니다. 화재 진압은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입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브리핑에서 불머리 화선이 생각보다 강하고 길어 진화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화재가 향하고 있는 숲이 나무가 밀집된 지역이라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지기 쉽지 않습니다. 산림당국은 애초 오늘까지 불머리를 잡는 것을 목표로 잡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울진, 삼척 산불 영향 면적은 모두 17,600여 헥타르로 늘었고 강릉 동해 피해 면적은 4,000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등 640여 채가 불에 타고 54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대피소로 대피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화재 현장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사흘째 이어진 강릉 동해 산불은 짙은 연기로 헬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불 진화에 실패했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강릉 도심까지 매캐한 연기가 밀려들면서 산불 문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자락마다 안개가 낀 것처럼 희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다 보니 진화 헬기가 평소보다 10m 이상 높이 비행합니다. 화재 현장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 탓에 불길을 타격하는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헬기 진화는 1시간가량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연무가 심하면 헬기가 고압선이라든지 산 능선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헬기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서 가파른 산비탈에서 진화대원들이 불길과 맞서 사투를 벌입니다. 이렇게 나무나 낙엽, 흙 속에 작은 불씨가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발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잔불을 찾아내 꺼야 합니다. 하지만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 진화가 차질을 빚으면서 목표했던 주불 진화도 실패했습니다. 매캐한 연기는 산불 현장뿐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강릉 도심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놀란 시민들의 산불 오인 신고와 문의가 300건 넘게 빗발쳤습니다. 연기도 좀 많이 나고 탄내도 나가지고 산불이 난 줄 알고 좀 무서웠습니다.
강릉 동해 산불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은 자신의 집과 주변에 불을 내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60살 이모 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평소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해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강릉 동해 산불은 유명 관광지와 주택가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동을시 등대마을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불은 모두 꺼졌지만 곳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가파른 언덕 주택가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길까지 치솟습니다. 저 불이 안 보이나? 얼른 들어가. 묵호항이 품은 푸른 동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 관광지로 명성을 얻던 동해시 등대마을. 불길은 순식간에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강풍을 타고 날아온 불씨는 이 주택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손쓸 틈 없이 불이 번졌고 일부 주택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불에 탔습니다. 여기서 발화가 된 게 아니고 저 옆에 단등선에서 불이 붙어서 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거하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잔불로 넘어왔을 때 좀 잡았으면 덜했을 건데. 형체가 남아있는 집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릇이며 옷, 가전제품까지 건질만한 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꼭대기에 위치한 이 펜션도 불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집기류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불에 탔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펜션 앞 조경수도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불에 탄 집 앞 녹아내린 그물이 당시 화마의 기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나마 불이 더 번지지 않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건 적극 진화에 나선 마을 주민과 소방관들 덕분. 일부 주민들이 직접 수도관에 호스를 연결해 물을 뿌리고 물량동이를 나르며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호스랑 막 이런 거는 다 어디에서? 각자 집에 각자 그 집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비상용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연결해서 다 여기 끄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그런 호스를 그렇죠. 여기 지붕마다 다 뿌리고. 항포구 앞 가파른 언덕에 빼곡히 자리한 형형색색 집들과 담벼락에 채워넣은 벽화가 바다와 어우러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기 시작한 등대마을. 예고 없이 번진 화마가 수십 채 주택을 집어삼키며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20여 년 만에 최악의 화마 피해를 본 주민들의 아픔을 내 가족처럼 돕기 위한 온정의 행렬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 개인의 성금 기부와 각종 자원봉사 등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강원 삼척 등으로 이어진 산불. 연일 계속되면서 서울 면적의 3분의 1쯤이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규모는 역대 최대인 지난 2000년 강원 산불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급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막바지 잔불 진화 작업. 인력이 달리자 지역단체의 봉사자들이 달려와서 손을 보탭니다. 거침이 없는 화마에 순식간에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려 말문이 막힌 주민들. 이들을 위한 임시 거처와 식사 등을 제공하는 따뜻한 손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봉사자가 속속 몰려들고 생활품 등에 온정이 답지합니다. 봉사자들은 자신들이 바로 이재민의 가족이라며 일상 회복의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저희가 항상 이 산불이 끝나도 다시 나무가 푸른 숲이 될 때까지 저희가 끝까지 도울 테니 항상 힘내시고 울진군 화이팅입니다. 재난 때마다 앞장서서 이재민 돕기에 나서온 삼성과 LG, 한화, 신세계 등도 계열사에서 모은 억대의 성금과 구호 물품을 신속히 지원했습니다. 특히 LG는 생활연수원을 이재민 등에게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현대차는 차량 무상 점검을, 통신사는 관련 요금 감면을, 금융사들은 연체이자 면제 등의 금융 지원을 속속 내놨습니다. 또 송혜교와 아이유, 김고은, 이병헌, 송강호 등 연예계 스타들도 이재민 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SNS 등을 통해서 온정의 행렬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년 9개월 만에 122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는 폭락하고 유가는 크게 오르는 등 국내 경제 전반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던 원달러 환율이 또 고점을 찍었습니다. 1달러당 10원 넘게 오른 1227.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20원대를 넘어선 건 지난 2020년 6월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달러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달러의 경우에는 양적 긴축이 추진되고 있어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고요. 특히 주변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위험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증시에서 발을 빼며 원달러 환율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전쟁 공포에 질린 데다 외국인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환전했을 때 손실이 커져 매도 압력이 더 높아집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코스피는 하루 만에 2.29%나 떨어졌습니다. 연일 오르는 유가도 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순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유가 상승이 길어지면 통화 가치가 더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에너지 수입 금액을 늘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요 자체에서 달러 수요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수요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요. 또 환율과 유가 상승은 나날이 치솟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겹겹이 쌓인 악재에 국내 경제가 전방위적으로 억눌리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OECD 38개국의 1월달 물가 상승률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3.6이 됐는데 OECD 38개국 평균은 7.2입니다. G7 선진국만 따지면 한 5.8 되는군요. 예, 나라별로 물가 상승률이 어떤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터키가 제일 높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우리나라가 보이고 그다음 프랑스, 일본 이렇게 쭉 나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3월달 물가 상승률은 아마도 4%대로 올라설 거라는 우울한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월달에 3.6, 2월달께 우리나라 나왔죠. 3.7. 그다음에 근원 물가, 농산물과 석유 제품은 워낙 왔다 갔다 원유가 같은 게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빼고 기본적으로 물가가 어떻게 가고 있나를 보려면 근원 물가 지수를 보는 거죠. 3.2 나왔고요. OECD는 약간 다릅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빼고서 근원 물가를 따지는데 2.9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생활 물가, 소비자 물가는 한 450개 품목을 잡는 거고 이건 한 150개 품목을 살펴보는 건데 우리 생활 필수품만 보는 거죠. 4.1입니다. 더 올라갑니다. 자, 생활 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으니까 서민들은 부담이 훨씬 더 큰 거죠. 휘발유, 경유, LPG 이렇게 석유 쪽에서 거의 한 20% 올랐고요. 외식비가 6.2% 올랐습니다. 빵이 8.5% 많이 올랐습니다. 자, 보십시오. 국제 유가가 오르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비료가 값이 오릅니다. 그리고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곡물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가공식품 값이 올라가고 결국은 개인 서비스 값이 올라가는데 개인 서비스가 올라가면 이제 그동안 묶어놨던 통행료, 철도 요금, 상하수 요금도 들먹이게 되는 거죠. 자, 각국은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돈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채를 많이 늘렸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좀 다릅니다. 보험연구원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 부채는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민간 소비를 엄청나게 활성화시킨 나라 하면 스웨덴, 아일랜드 다음에 우리가 3위입니다. 그런데 민간 소비가 활성화는 됐는데 물가도 같이 올라가지고 살기는 어차피 마찬가지인 나라 순위를 꼽으면 스웨덴,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잘 나가다가 우리나라는 한 10번째쯤 됩니다. 여기서는 3번째였는데 여기서는 10번째.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아직은 재정 악화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물론 국가 채무 증가율이 빠르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그래도 재정 악화보다는 물가 불안 해소하는데 서민의 생계를 보호하는데
우리 정책의 비중을 더 둬야 한다라는 결론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나흘 연속 20만 명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늘어서 정점 이후 최대 4주까지 사망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 연속 20만 명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70명 증가하며 955명을 기록해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당국은 최대 275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연일 3자릿수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 델타 유행 정점 때보다도 많습니다. 사망자 수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취약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라서 위중증, 사망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고위험군,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보호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정점 이후 2주에서 4주까지 사망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확진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사망자는 늘어나고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꾸준히 올라가 60%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운영에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병상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학병원 중에 병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벌써 포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중증 환자 병실은 이미 포화 상태고. 다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 지표를 종합해 지난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를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난주 국내 코로나19 감염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100%에 달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도 최근 급증 추세인데요. 유행 양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지난해 12월 1일 국내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뒤 한 달 반쯤 지난 올해 1월 셋째 주 델타를 제치고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 검출률이 80%까지 뛰었고 지난주엔 전체 변이 분석 건수의 100%가 오미크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PCR 검사에서 잘 확인되지 않아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오미크론의 세부 계통 BA2의 검출률도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A2는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에선 기존 오미크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파력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30% 정도 강하고 선행 확진자와 추가 확진자의 증상 발현 간격을 뜻하는 평균 세대기도 0.5일 정도 짧아 전파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병독성이라든지 면역 회피 능력은 BA1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세종이 된다 그러면 이 정점에 좀 높이가 더 높아지고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BA2의 점유율이 더 높아지면 오미크론 유행 국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 면에서도 BA1과 BA2가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서 조금 전파력을 조금 높일 가능성을 보고 지속적으로 영향 분석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달 말 BA2의 점유율은 전 세계적으로 58.1%까지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달 말쯤엔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가 군사 목적의 공항 사용을 허용할 경우 분쟁 개입으로 본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에는 즉각적인 방어를 하겠다고 밝히며 맞대응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주변국들에게 전투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The highest demand that we have is in fighting jets, attack aircrafts and air defense systems.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미국과 폴란드가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가 미군의 F-16 전투기를 지원받고 자국의 미그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비행장을 제공한 주변국은 무력 분쟁에 개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Обращаю внимание, чт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аэродромной сети этих стран для базирования украинской боевой авиации с последующим применением против россий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может расцениваться как вовлечение д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в вооруженный конфликт. 그러자 미국은 나토 국가에 대한 공격에는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나토 기지를 방문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동맹에 대한 공격에 공동 대응 원칙을 명시한 나토 헌장 5조를 강조했습니다. But we do intend to defend NATO Article 5 if threatened and attacked by any foreign country, and we intend to do that. And that's the purpose of why these forces, why this armored battalion is here.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미국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폴란드 국경 기차역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귀향 열차를 택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성당 곳곳에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와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접한 폴란드 국경 도시 프셰미실 기차역.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귀국 행렬이 이어집니다. 조국을 지키러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리비우행 열차표를 산 미콜라 씨. 품속에 슈퍼맨 티셔츠를 공개하며 전쟁의 두려움을 유쾌한 웃음으로 날려버리고 구국행 열차에 당당히 오르기로 했습니다. I know I have a weapon to protect our country. I'm super. Speak to the world. все буде Україна. 레슬리 씨도 안전한 폴란드 체류를 포기하고 조국을 위해 싸우는 군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Internationally, he won't stay here also for fighting for Ukrainian, brave peoples. Yeah, and I am Ukrainian. I also want to help, of course, for my country, for my army, and for my family. 폴란드 전국 곳곳의 성당에서는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고 피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미사가 집전됐습니다. We pray every mass for the peace in the Ukraine and for the people, refugees coming from Ukraine here. 우크라이나에 추기경 2명을 파견한 프란치스코 교황도 전쟁 중단과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 협상 복귀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창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폴란드인들은 전국 곳곳의 성당에서 매일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와 기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뉴스가 있는 저녁은 2022년 대선 특집 방송으로 오후 6시 45분에 시작됩니다. 내일 대선 특집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